안녕하세요. 다발골성 온라인 공개 강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와 마찬가지로 사연은 제가 볼 겁니다.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하는 김기현입니다. 오늘 2부는 비이식 대상 환자들의 치료를 다루겠는데요. 서울아산병원의 윤덕현 교수님하고 화순 전남대병원의 정성훈 교수님께서 강의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두 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우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순 전남대병원 정성훈입니다. 사실 진료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는데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행 순서는 비이식 대상 환자의 초치료를 윤덕현 교수님께서 20분간 강의해 주시고 재발 환자의 치료를 정성훈 교수님께서 20분 강의하시고 그다음 질의응답 시간을 40분 동안 갖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비이식 대상 환자들의 초치료에 대해서 윤덕현 선생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시기에 어려운 환자분들의 초기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병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발골수종이라는 병의 사실 병명을 들으시면 처음에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죠. 익숙하지 않은 병이고 또 암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생소한 병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운데 이제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병은 이제 혈액암의 여러 종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조혈모세포가 여러 이러한 자식세포를 만들 수가 있고요. 다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암이 되면 다른 종류의 이제 혈액암이 됩니다. 이제 다발골수종이라는 병은 이 림프구가 비림프구가 이제 마지막으로 분할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형질세포라고 하는데 이 형질세포 단계에서 이제 암이 된 것을 다발골수종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혈액세포 중에 한 가지인 항체를 만드는 면역세포인 형질세포가 변형이 되어서 암이 된 것이 이제 다발골수종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많이들 잘 아시는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총을 든 사람은 사실은 군인이나 경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죄인이나 적군에게 결국 우리가 총을 겨눠야 되는데 테러리스트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총을 아무 방향이나 막 쏘고 있는 겁니다. 다발골수종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골수 내에 있는 이 세포가 여러 가지 나쁜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제 뼈가 파괴가 됩니다. 뼈가 약해지니까 골절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뼈가 녹아서 혈중 칼슘 농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렇게 골절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골수 내에서 나쁜 세포가 많이 자라기 때문에 정상적인 골수 세포들이 기능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빈혈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세포가 우리 적혈구인데 환자분들에게 이제 이러한 적혈구가 감소되는 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그림에서 기능을 하지 않는 잘못된 총알을 많이 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항체가 많이 생성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여러 군데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콩팥에 쌓이게 되면서 콩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고
아주 일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비정상 단백질이 정상 장기에 침착을 하게 돼서 이제 기능을 막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아밀로이드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콩팥에 지금 이 핑크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 단클론 항체 M 단백질이 콩팥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정상 항체가 몸에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몸에서는 항체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상 항체의 생성도 낮추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 폐렴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는 요로감염 같은 게 이제 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좌측은 정상인의 골수 검사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런 세포가 이제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비정상 단클론 형질 세포입니다. 그래서 골수에서 이런 세포가 많이 보이면 우리가 다발골수종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것만 보인다고 우리가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돼서 몇 가지 증상이나 또는 증상이 조기에 나타날 수 있는 검사상 소견이 같이 동반되면 우리가 다발골수종이라는 병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골수 검사에서 형질세포의 비율이 60% 이상으로 아주 높거나 또 혈청 유리경소의 비율을 저희가 측정을 하는데 이것이 아주 비정상적인 비율이거나 우측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제 MRI를 촬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비정상 병변이 2개 이상이거나 또는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고칼슘 혈증, 신기능 이상, 빈혈, 골병변 이런 것들 중에 적어도 한 가지가 같이 동반되어 있으면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다발골수종으로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암은 이제 병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 환우분들도 처음에 진단 받으셨을 때 나는 과연 몇 개인가 아마 궁금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암은 보통 4기까지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 다발골수종은 3기까지 분류를 합니다. 이 4가지 변수를 가지고 병기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혈청 알부민은 높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낮으면 나쁜 거고요. 베타2 마이크로글로뷸린이라는 수치가 높으면 좋지 않습니다. 염색체 이상이 있으면 좋지 않겠죠. 대부분의 경우에. 또 LDH라는 이제 혈중에서 보는 효소의 수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높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4가지 변수를 활용해서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누게 되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뒤에도 보여드릴 텐데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생존 곡선이라고 합니다.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생존 확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0개월이기 때문에 5년이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5년이 되는 시점에 많은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1기로 분류되는 분들은 5년째 82%가 생존해 계시고 또 2기, 3기 그렇게 해서 3기는 40%가 생존해 있다. 그런 의미의 곡선입니다. 사실 환우분들 처음에 이제 진단되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왜 이런 이름도 낯선 병이 생겼을까? 흔한 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드문 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길병원의 이재훈 교수님께서 제공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약 연간 2,000명 정도의 새로 진단되는 환자분들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6년간 4배가 증가를 했고 30년간 20배가 증가해서 고령화되면서 점점 환자 새로 진단되는 환자분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제 오늘 강의 프로그램 오전에는 이식대상 환우분들의 초기 치료, 재발 치료에 대해서 강의가 있었고 이제 오후에는 이식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치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식을 기준으로 나누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다발골수종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이식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입니다. 이런 기계를 통해서 혈액 내에 있는 조혈모세포를 채집을 하고
냉동을 해놨다가 아주 고용량의 항암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 저장했던 세포를 넣어주는 것이 이제 치료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때 투여하는 고용량 항암제 치료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식을 받으실 수 있는 분과 이런 치료가 무리가 되는 경우에는 이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식군과 비이식군을 분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할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조혈모세포 이식에 동반되는 독성을 잘 이겨낼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제 이식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신 상태, 동반 질환 등을 고려하는데 일반적으로는 70세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방금 이 이식에서 고용량 항암제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폭탄을 아주 많이 떨어뜨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래에는 사실 민간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군만 있으면 적군만 우리가 딱 죽일 수 있으면 좋은데 아군의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피해를 감내할 수 있는 경우에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아무데나 떨어지는 폭탄이 아니라 조금 더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작용을 해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치료제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다발골수종 치료에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 가장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제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하자면 왼쪽의 이 프로티아좀 억제제와 오른쪽의 면역조절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 1차 치료에서 많이 사용되는 프로티아좀 억제제는 성분명으로는 볼테조믹이고 원 개발사의 상품명은 벨게일입니다. 또 이 면역조절제 중에서 1차 요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약물은 성분명으로는 레날리도마이드이고 상품명으로는 레블리미드라는 약입니다. 프로티아좀 억제제는 세포 내의 단백질의 분해를 하는 그런 세포 내 소기관인데 이것을 이제 억제를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암세포를 소화불량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으로 배가 터져서 죽게 하는 겁니다. 면역조절제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 기능이 있는데요. 암세포의 성장 시그널을 직접 억제하는 기능도 있고 이런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이식 대상의 경우에 크게 두 가지 치료가 널리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벨케이드를 중심으로 하는 VMP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벨케이드 주사를 한 주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를 현재는 주로는 피하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병이 좋아지는 확률이 한 100명의 환자분이 치료받으시면 70명 정도는 M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약의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보시면은 이 커브인데요. 그래서 2년째에 한 100명 중에 50명 정도의 환우분은 이 치료를 받으면 여전히 병이 잘 조절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물론 아쉽게도 나머지 50명의 환우분들은 24개월 이내에 새로운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태인 거죠. 전체 치료 기간은 이제 이 스케줄이 조금 다양합니다.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약 1년여간을 치료를 하게 되고, 대부분의 환우분들은 아주 잘 견디시는 치료이지만, 보통은 치료를 하면서 이제 손발이 많이 저리다. 그래서 감각 이상 또는 발끝이 아프다, 발바닥이 아프다 이런 신경 관련된 독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혈액학적인 독성도 일부 동반이 되고요. 대상포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치료를 할 때는 이런 예방하는 약물을 같이 일반적으로는 처방을 해드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레블리미드를 기반으로 하는 치료입니다. 이 약은
3주를 계속 드시고 일주일간은 휴약하는 스케줄로 진행을 하고요. 다만 약이 효과를 보이면 계속해서 드시는 것을 권고를 해드립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약은 누구나 안 먹고 싶죠. 근데 그러나 사실 효과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어떤 비타민제보다 환우분들의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약이 드는 한 계속 복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것은 이 오른쪽에 이 곡선을 보시면 이 갈색으로 보이는 곡선이 약을 계속 복용하신 분들의 곡선입니다.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똑같은 약을 드시다가 1년 반 되는 시점에 중단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약을 중단을 하게 되면은 치료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드시면 한 4명 중에 3명 정도의 환우분들은 M 단백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중간 무진행 생존 기간이 이제 이 경우에는 26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연구 보고에서는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요 독성은 혈액세포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혈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 예방약을 같이 처방을 해드립니다. 대부분의 환우분들은 잘 이겨내시는데 체질에 따라서 일부 환우분들은 이제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치료법을 비교를 해보면요. 그래서 치료 기간에 양 군 간의 차이가 있고요. 왼쪽이 벨케이드, 오른쪽이 레블리미드 치료이고요. 이제 벨케이드는 주사제를 맞으셔야 되니까 병원에 계속 오셔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블리미드는 먹는 약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저희가 같은 병으로 진단되셔도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벨케이드 요법이 조금 더 효과가 좋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벨케이드는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도 약물의 용량을 낮출 필요가 없다는 또 장점이 있고요. 독성이 조금 다릅니다. 두 가지 치료가. 벨케이드는 신경 독성이 많은 반면에 또 레블리미드는 일부 환자에서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포진을 이쪽은 예방할 필요가 있고 이쪽은 또 혈전을 예방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는 말씀드린 두 가지 치료가 가장 국내에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치료이고요. 그러면 두 가지 치료제가 이렇게 효과가 좋은 치료제라면 사실 같이 써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가 있고 실제로 같이 썼더니 이런 레블리미드 요법과 비교해서 더 치료 효과가 좋다 이런 결과가 있어서 아마 2022년도 상반기에는 새로 진단되는 환우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보여드린 치료 이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더 바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암에만 잘 들을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제가 많으면 좋은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치료제에 항체 치료제를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재발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아마 여러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그래서 이중항체 치료제라든지 카티 세포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약이 도입되면서 점점 결과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물론 진단받으시고 많이 상심하시고 또 치료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담당해 주시는 교수님하고 어려운 가운데 잘 치료를 이겨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시기 대상이 아닌 환우분들에서 과연 재발했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잘 들으셨겠지만 처음에는 VMP 요법이나 RD 요법을 통해서 첫 치료를 받게 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재발을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 재발이 한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3차 재발 또는 4차, 5차 이렇게 재발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치료라는 것은 저희 국내에서 적용되는 보험요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재발을 하시게 되면 키프롤리스를 기반으로 하는 KRD 요법, 키프롤리스, 네날리도마이드, 덱사메사손, 그리고 또는 익사조밉, 네날리도마이드, 덱사메사손 요법, 또는 아니면 이전에 RD 요법을 사용을 했었다면 2차 요법에서는 네날리도마이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KD 요법이라든지 또는 VD 요법, 키프롤리스, 덱사메사손 또는 보르테 벨케이드, 덱사메사손 요법을 가진 이런 치료법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재발을 했을 때 포말리도마이드, 덱사메사손 또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추가하는 이런 요법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앞에서 키프롤리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키프롤리스나 덱사메사손 요법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순서들이 앞에 어떤 약을 썼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변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4차 요법으로 다라툼마, 다잘렉스 단독요법이 현재 보험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식 대상이 아닌 비이식 대상 환자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이식 대상 환자에게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요법들인데 어떤 면이 다를 것인가? 가장 먼저 비이식 대상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고령일 수가 있고 그리고 진단받았을 때에 비해서 상당히 시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의 취약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진단 시보다 좀 더 허약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원인으로는 물론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노화와 관련된 인자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환자분들이 진단 시보다 더 많은 기저질환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진단받을 때는 당뇨가 없었지만 진단하고 재발이 됐을 때 당뇨가 생길 수도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당뇨의 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암의 재발 진행에 따라서 빈혈이 생기고 그에 따른 허약함, 그리고 면역 기능의 감소, 그리고 암이 증가함에 따라서 암 성장으로 인한 통증, 그리고 통증으로 인한 이런 움직임이 저하되면서 전반적으로 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치료를 지속함에 따라서 골수 기능이 저하되고 감염을 경험한다든지 그로 인한 피로감 또는 아니면 어떤 신경 독성으로 인해서 환자가 허약함을 느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재발을 했을 때 환자의 허약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인자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 보면 처음 진단받았을 때 그리고 재발했을 때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보시게 되면 처음 1차 치료 때는 약 절반의 환자가 우리가 중요한 기저질환이라고 하는 콩팥 기능이라든지 심장 기능에 이상이 없었지만 처음 그 다음에 재발을 했을 때는 약 30%의 환자만이 이런 기저질환 없이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장질환 그리고 심장질환이 모두 다 있는 환자가 처음 진단받을 때는 12% 정도였었지만 재발을 했을 때는 약 30%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환자들에게서 기저질환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비이식 대상 환자가 재발을 했을 때 치료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료의 목표는 크게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질환을 조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질환의 조절을 통해서 증상을 빨리 조절을 하고 생존 기간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고령의 환자에서 재발을 하고 치료를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약함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환자분들보다도 치료를 했을 때 독성, 이상 반응을 느끼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주기로 환자를 내원하시도록 하고 그 발생을 관찰하고 또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전체적으로
환자가 치료를 받음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발을 했을 때 이렇게 고령의 환자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요법의 효과, 이상 반응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감안을 해서 구제요법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하나 구제요법이 주사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아니면 피하로 들어가고 또는 복용하는 약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투여 경로, 치료 스케줄 또는 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걸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이 환자의 특성과 질환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른 시간에 재발을 했는가, 그리고 진단 시, 그리고 또는 아니면 재발을 했을 때 검사를 통해서 확인된 이런 얼마나 위험도가 높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인가를 적절하게 평가를 해서 요법을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환자의 나이나 전신 상태, 동반 질환, 그리고 병원까지 오시는데 걸리는 거리 등을 감안을 해서 치료 요법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치료 요법에 해당되는 약제의 용량을 결정하고, 또는 치료 기간 도중에 이런 용량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치료 주기를 조정하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가 고려하면서 치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요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이식 대상 환자에서도 가장 1차적으로 재발했을 때 중요한 요법 중 하나가 KRD 요법이 되겠습니다. 키프롤리스, 덱사메사손, 네날리도마이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 3제 요법이 되겠습니다. 키프롤리스는 우리가 주로 혈관을 통해서 맞는 주사제가 되겠고, 덱사메사손은 경구 또는 주사제로 투여가 될 수가 있겠고, 네날리도마이드는 경구 약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주기에서부터 12주기까지는 보시는 이런 요법의 스케줄에 따라서 들어가고 13주기부터는 약간 변화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키프롤리스를 맞을 때 일주일에 이틀을 연속으로 내원해야 된다는 것이 결국 환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불편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KRD 요법은 과연 나이가 많은 환자에게 투여가 됐을 때는 효과가 떨어질 것인가가 어떤 궁금한 점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반응은 일반적으로 M단백이 50% 이상 감소가 됐을 때 부분 반응을 획득을 했다. 90% 이상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아주 좋은 부분 반응을 획득을 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완전 반응이라고 하고 있는데, KRD 요법을 받은 70세 이하와 그리고 70세 이상의 환자들을 반응률을 평가를 해봤을 때 전체 반응률, 부분 반응 이상을 획득하는 환자가 70세 이하에서는 86%, 그리고 70세 이상에서는 90% 정도로 70세 이상에서 사용을 했거나 또는 아니면 70세 이하에서 사용을 했거나 이렇게 전체 반응률에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환을, 이 KRD 요법을 얼마나 오랫동안 재발 없이 쓸 수 있느냐를 따지는 무진행 생존 기간을 보시게 되면 약간 70세 이상에서 23개월 정도로, 그렇지 젊은 환자들의 28개월보다 약간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날리도마이드 덱사메사손 요법의 16개월보다는 이런 70세 이상에서도 KRD를 선택함으로써 반응률이나 전체 무진행 생존 기간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면 KRD 요법을 RD 요법에 비해서는 더 선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반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KRD 요법을 했을 때 네날리도마이드, 키프롤리스가 들어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이상 반응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골수 기능이 떨어지면서 호중구가 감소되고, 그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폐렴이 발생할 수 있고, 또는 혈소판이 떨어지거나 빈혈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 키프롤리스가 들어가면서 중요한 것이 심장, 심부전이라든지 허혈성 심질환, 그리고 콩팥 기능의 저하, 급성 심부전이 주요한 이상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70세 이하인 환자와 70세 이상인 환자에서 KRD 요법을 각각 투여를 했을 때 그러면 고령의 환자들에서는 더 이런 독성이 늘어나는가를 살펴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약 8% 정도 KRD 요법에서 전체적인 이상 반응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한 물론 이 심부전이라든지 그리고 허혈성 심질환, 콩팥 기능의 저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는데 70세 이상에서도 물론 70세 이하인 젊은 환자들에 비해서 약간 높긴 하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이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들에서 심혈관계 이상 반응이 주로 발생하는가를 조사한 연구를 보시게 되면 이 연구에서는 나이에 따른 결과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였었고 다만 키프롤리스의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심혈관계 이상 반응이 주로 잘 생길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RD 요법이라는 것이 나이가 많을수록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요법이라는 것은 아니겠고 다만 일주일에 2회를 연속으로 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요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차 재발했을 때 쓸 수 있는 KRD 대신 쓸 수 있는 약 요법이 IRD 요법이 되겠습니다. IRD 요법의 I는 닌나로라는 익사조미흡을 의미하게 되겠고 R은 레날리도마이드, D는 덱사메사손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복용을 하게 되는데 닌나로라는 것은 캡슐 형태로 일주일에 한 번, 3회를 복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날리도마이드는 21일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덱사메사손은 일주일에 1회 정도를 경구 또는 주사제로 투여받을 수 있는데 만약 모두 다가 경구로 투여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요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IRD 요법은 고령의 환자들에서 과연 효과가 어떨 것인가에 대한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75세를 기준으로 나누어 봤을 때 그림에 제가 보여드리는 이 부분이 바로 IRD를 쓴 환자군의 전체 반응률을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75세 이하, 75세 이상 각각 전체 반응률이 68%, 73%로 M단백이 50% 이상 감소되는 비율이 나이가 적거나 또는 많거나 큰 차이가 없이 오히려 75세 이상에서 더 좋은 전체 반응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상 반응 역시 나이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가 닌나로를 복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설사를 하시는 환자분들, 의외로 이런 소화기 위장관계의 부작용을 경험하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은데 75세나 75세 이상이나 그 나타나는 비율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75세 이상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심한 이상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3등급의 비율이 14% 정도로 75세 미만의 20%보다 훨씬 더 높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치료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울렁거린다든지 피로하다든지 또는 손발이 저리다든지 또는 아니면 변비 이러한 여러 가지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닌나로 복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28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1회 한 번을 복용을 해서 3주를 복용하는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을 복용을 하게 되는데 처음 닌나로를 복용하실 때 환자분들이 제 환자분도 그런 분이 있었지만 한 번에 세 알을 연달아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화기계 증상, 설사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토하고 그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용법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이 복용을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KRD 요법이나 IRD 요법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재발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포말리도마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구제요법이 되겠습니다.
포말리도마이드는 네날리도마이드와 마찬가지로 경구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덱사메사손을 같이 쓰는 요법이 기본적인 요법이 되겠고, 그에 대한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마찬가지 경구 약제인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라는 약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러한 요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연구 결과를 보시게 되면, 그때 참여했던 환자의 55명의 중앙 연령, 평균 연령이 73세였습니다. 상당히 고령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요법이 시행이 됐었고, 부분 반응을 이상을 보이는 환자 전체 반응률은 58%, 그리고 이 요법을 평균적으로 유지하는 기간이 6.9개월, 약 7개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들 중에서도 만약에 아주 좋은 부분 반응을 보인다라면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무진행 생존 기간이 25개월입니다. 그 말은 모든 환자들이 이 요법을 7개월만 받고 모두 다 재발하거나 또는 그만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치료 반응이 좋다라면 이런 평균적인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이런 치료 유지 기간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아시게 된다면, 이제 이런 치료 요법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포말리도마이드가 골수 기능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호중구 감소, 즉 3등급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환우분들이 백혈구가 낮다라고 했을 때 백혈구를 올리게 되는 촉진제를 맞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약 20%의 환자에서는 이렇게 촉진제를 맞을 정도의 호중구 감소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호중구 감소는 결국은 폐렴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고, 이런 입원이 필요한 폐렴이 발생하는 비율도 20% 정도이기 때문에 특히나 포말리도마이드 요법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촉진제를 맞는다든지 또는 아니면 경구용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받는다든지 이런 예방적 요법을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말리도마이드 요법을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재발을 하게 되면 다잘렉스라는 다라툼합 단독요법을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임상연구에서는 다라툼합의 여러 가지 약제를 같이 병합을 하게 되면 효과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는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독요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반응률은 42% 정도, 그리고 평균적으로 3.6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반응이 일반적으로 조금 더 좋은, 우리가 부분 반응 이상을 보이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약 9개월 정도로 평균보다 더 좋은 이런 무진액 생존 기간을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 반응이라고 한다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주입과 관련된 어떤 과민 반응이 생기는가입니다. 처음 다잘렉스를 투여받을 때 보통은 입원해서 하시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그러한 이유가 다잘렉스가 투여될 때 우리가 과민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은 열이 난다든지 또는 어떤 한기를 느낀다든지 또는 아니면 숨이 찬다든지 일부 환자들에서는 혈압이 떨어지는 등의 중증의 이상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약제를 쓰고 투여를 하고, 그리고 설사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대부분 회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제 가능한 이상 반응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잘렉스가 투여될 때도 감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는 각 치료하시는 선생님마다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한 약제들을 환자분들에게 약제로 처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보험은 되진 않지만 앞으로 내년에 셀리넥소라는 약이 보험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언제 될지는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경구 약제로서 일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경험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잘렉스까지 모두 투여를 받았지만 재발한 환자들에게서
덱사메타손과 투여를 했을 때 약 30%의 환자분들이 이로 인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한 피로감이라든지 토한다거나 이러한 부작용들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서 또 이에 대한 예방적 치료, 예방약제 등의 투여들이 우리가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이제 재발을 했을 때 공고를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게 임상연구가 되겠습니다. 임상연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 어떤 약제가 있는데 임상연구를 참여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받는데 일부 환자분들은 굉장히 참여를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아니면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1,300명의 환자가 처음 진단받았을 때 약 991명이 임상연구에 참여 가능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 30%의 환자들만이 임상연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런 임상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고 하는 건 결국 새로운 약제를 투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환자가 임상연구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담당 교수님과 잘 상의를 해서 임상연구 참여를 결정을 하셔야 되겠고 이런 임상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요법들이 결국은 전부 임상연구를 통해서 나온 요법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제, 새로운 치료요법이 우리에게 환우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요법도 중요하게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고령인 환자이기 때문에 같은 요법을 투여하더라도 이상 반응의 발생 그리고 치료 중단의 빈도가 아무래도 높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방적 치료가 중요하겠고 특히나 심장이나 이런 부정맥 혈전증, 심부정맥 혈전증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가 있어서 항혈전제라든지 또는 감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약제들 그리고 빈혈을 치료하기 위한 이런 치료들 그리고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이런 치료들이 앞서 말씀드린 요법과 함께 같이 환우분들에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환우분들이 느낄 수 있는 약제 복용의 가지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제들을 통해서 환우분들이 계속해서 치료를 유지할 수 있다면 더 나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식이 가능하지 않은 환자에서 재발을 했을 때 어떤 약을 선택을 할 것인가 물론 보험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쓰는 것들이 환자의 질환의 상태라든지 또는 이전 사용 약제에 따라서 환자분들에게 적절한 치료 용량과 주기, 요법 이러한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겠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약이 개발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어떤 임상시험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요법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임상시험을 통한 요법들을 또 진행을 받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환우분들의 재발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치료 결과들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교수님 아주 훌륭한 강의 감사합니다. 많은 초치료와 이제 재발 치료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 자세하게 다뤄주셨지만 아무래도 환자분이나 이 가족들께서는 전문적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사전에 보내주신 질의응답을 먼저 진행을 하고 추가로 보내주신 질의응답에 대한 대답을 하도록 하겠고 지금이라도 추가로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간 되는 데까지 응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전 질의로 들어온 질문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다발골수증 2기 진단받았고 VMP 치료, 벨케이드 프레더리슨 치료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올해 초에 레블리미드 덱사메타존으로 바꿨고 현재 M 단백이 0.7에서 0.9 정도 되고 지금 나이는 76세라고 합니다. 덱사메타존 복용 후에 이제 숨도 차고 홍조도 있고 불면증 등의 증상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게 아마 덱사메타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0.5ml짜리만 좀 보급이 되고 있고 조금 고용량 그래서 알약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량의 그 덱사메타존 알약은 없는데 아마 12.5개면 6.5ml, 25ml를 사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셔서 20개까지 10ml로 올렸다고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초치료로 환자분 75세 이상의 경우는 20ml로 40알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수님에 따라서는 적은 용량을 먼저 쓰고 차차 올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윤덕현 선생님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덱사메타존 복용하시면서 좀 불편하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 주신 환우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덱사메타존은 저희가 약의 분류상으로는 스테로이드라는 약제에 포함되는 그런 치료제이고요.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제는 다발골수종 세포를 죽이는 그런 항종양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일부 치료제의 부작용을 감소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몸이 이런 치료의 부작용을 사실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측면에 도움이 되는 면도 사실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치료로 사용하는 용량은 일반적으로 신체에서 필요한 양보다는 훨씬 고용량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치료 효과를 올리기 위한 것인데. 근데 이제 치료 효과를 기대하면서 약의 용량을 올리게 되니까 또 반대로 이런 불편한 점도 생깁니다. 당장은 말씀 주신 것처럼 홍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호소하시기도 하고요. 뭐 장기적으로는 의존성이 생길 수도 있고 감염에 취약해질 수도 있고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환우분들에게 약을 처방하는 이유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김기현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20개로 늘리는 거니까 알수가 많이 느껴지시겠지만 한 알의 용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의 수가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실 수는 있지만 크게 우려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다만 불편한 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 교수님하고 상의하셔서 몇 가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치료제들 또 같이 동반해서 복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표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정말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서 이러한 덱사메타존 또 프레드니졸론 이런 스테로이드제를 드실 때에는 일시적으로 수면제를 같이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처방하는 환자들이 꽤 많은데요. 보통 덱사메타존이 들어가고 나면 한 2, 3일 정도가 약효가 있기 때문에 불면증도 한 2, 3일 정도 있어서 그때 맞춰서 이제 약을 같이 쓰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레블미드 약제 이후에 복용한 약제는 우리 정성훈 교수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똑같이 이제 덱사메타존 쓰고 난 다음에 당뇨 수치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고 이분은 IRD, 닌나로가 포함되는 약제를 사용하고 계신데 마찬가지로 덱사메타존 때문에 당뇨가 꽤 많이 올라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윤덕현 선생님 조금 더 추가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덱사메타존과 같은 스테로이드제의 또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당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워낙에 당뇨가 있으셨던 분들,
경우에는 이 덱사메타존이 들어가는 기간 중에 당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실제로 당뇨의 전 단계여서 어떤 생활 습관들을 조정을 하시면서 당이 올라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셨던 분들도 치료를 받으시면서 당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에 당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를 전문하시는 교수님들과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함께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병원에 당뇨를 주로 담당하시는 교수님하고 같이 진료를 보실 것을 권고를 해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이시라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시는 때에는 이런 약의 용량을 조금 올린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다른 당뇨의 약을 그때에만 같이 복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렇게도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때만 일시적으로 인슐린을 맞는다든지 이런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첨언을 해드리면 이게 요즘 당뇨약이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돼서 당뇨 치료가 점점 어려워지는 점들 때문에 저희들이 그 추가할 수 있는 약들보다 당뇨 전문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약을 잘 쓰실 수도 있고요.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아까 덱사메타존이 2, 3일 정도 효과가 지속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저혈당 빠지는 게 굉장히 위험한데 당뇨 치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저혈당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당뇨약을 올리게 되면 저혈당에 빠질 수 있어서 그걸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야간요가 또 상당히 호소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수가 있어서 선생님은 주로 어떻게 야간요를 호소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드리세요? 그 야간요를 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남성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다발골수종 환우분들이 젊은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전립선 비대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립선 비대가 몸 상태가 좋을 때에는 몸에 힘이 있으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이제 힘이 빠지게 되면 전립선 비대도 좀 조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발골수종 치료를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력도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잘 조절되지 않는 증상 중에 하나로 전립선 비대가 잘 조절이 되지 않게 되면서 소변을 한 번에 충분히 보지 못하니까 방광에 많은 소변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수분 섭취를 하더라도 사실 다시 방광에 차 있는 소변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고 그러나 한 번에 볼 수 있는 양이 적어지고 그러니까 빈뇨, 야간뇨가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약물을 함께 복용하시면 실제로 증상이 아주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전립선 약이 보통 이제 약이 부작용 중에 혈압을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주로 이제 먹는 게 이제 저녁에 먹게 돼서 밤에 이제 야간요가 생기면 화장실 가다 쓰러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벨케이드 같은 거 쓰면 신경부작용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감각도 둔해지고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다가 쓰러지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밤에 화장실 갈 때 주의하라는 말씀 제가 많이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73세 환자분이시고 벨케이드 맞다가 이제 아마도 지금 다라투머를 같이 맞는 게 보험은 되지는 않는데 허가는 나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비보험으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그 보험에서 우리 보험 말고 이제
개인적으로 드시는 이제 보험에서 커버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입원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치료 간격이 아마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괜찮은지 그리고 신장이 좋지 않아서 간을 유지하지 않는 간을 거의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우리 정성훈 선생님 조금 부탁드릴까요? 네, 굉장히 환우분들이 입원 날짜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입원할 수가 없었을 때 과연 치료가 지연되면 나에게 어떤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성이 굉장히 많으신 게 사실입니다. 특히 초기 다라통합을 시행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약 2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맞아야 되는데 이틀에서 4일간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더더욱 이렇게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다라면 그 정도 간격의 지연은 일부 환자분들에서 꼭 입원 날짜가 아니더라도 어떤 합병증이라든지 또는 감염에 의해서도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지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치료 간격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만약에 처음 투여를 받았을 때 어떤 특별한 과민 반응이나 호흡곤란 또는 열, 오한이 든다거나 이러한 특별한 이상 반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꼭 입원을 하지 않고 만약 병원에 주사실이 마련되어 있다라면 그 주사실을 이용을 해서 외래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신장이 좋지 않은 경우는 사실 몸의 부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저염식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우울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씩 조금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조금 드실 수 있도록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꼭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신장 환자들은 이제 뭐가 제일 좋으냐고 질문하면 일반적인 신장 나쁜 환자들, 신장내과 선생님들이 그 제일 걱정하는 게 한약이나 건강식품 드시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뭐 한약이나 건강식품이 모든 건강식품이나 한약이 신장을 나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위험이 사실 있고 어떤 약이 어떻게 부작용이 나타날지 알 수가 없고 또 나타났을 때 상당히 환자분한테 오랫동안 제대로 치료를 못하게 하는 그게 좋아질 때까지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변비 심하다고 이제 한약으로 변비약 먹고 난 다음에 신장이 나빠서 한 달 동안 이상 치료를 못하는 환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생활이나 이제 우울증 이게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 윤덕현 선생님 어떻게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나요? 저는 가능한 해오셨던 활동을 줄이시는 것보다 이전의 활동을 유지하는 것을 많이 권고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진단이 되시면 걱정이 되고 또 치료를 한다니까 겁이 나고 이게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의 경우에는 휴직에 대한 상담도 하시고 충분히 이제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제가 이제 아까 치료를 비유를 드릴 때 이제 폭탄이 막 떨어지는 거, 표적을 향해서 날아가는 미사일에 이제 비유를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사일과 같은 치료제예요. 그래서 신체의 기능을 많이 낮추는 치료들은 아닙니다. 뭐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환자분에 따라서, 환우분들의 체질에 따라서, 또 기초 체력에 따라서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런 치료들이 많은 경우에는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견뎌내실 만한 치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두 분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도리어 너무 겁을 내고 생활 반경을 줄이게 되면서 지금 네 번째 질문인 것처럼 주신 것처럼 우울감을 호소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의욕이 꺾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치료에 대한 의욕도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가능한 원래 직장을 다니셨다면 직장 생활 유지를 하시고
또 친구분들을 만나셨다면 요즘 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을 준수하면서 사회생활도 하시고 또 근데 저는 사실 환우분들에게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거는 이렇게 산책하시는 거. 또 실제로 제가 뵙는 환우분들 중에서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이 되게 유쾌하세요. 들어오실 때 이렇게 웃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우울했다가도 또 산책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도 정리가 되고 몸에 활력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환우분들이 하실 수 있는 운동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제가 아까 강의 드린 것처럼 이 다발골수 중 환우분들 가운데 이제 뼈가 약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꼭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골절이 잘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는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 잘 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너무 무리한 근육 운동은 사실 이제 도리어 의도했던 것보다 몸에 끼치는 영향이 부정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보다는 이렇게 기구를 활용하는 운동보다는 맨몸을 활용하는 그래서 산책을 하시거나 맨손 체조를 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우울증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우리가 덱사메타존을 쓰면 그게 이 불면증만 오는 게 아니고 사실 감정에도 조금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덱사메타존 자체가 우울감을 더 심하게 시키거나 어떤 분들은 좀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려서 용량을 좀 조절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울증 약제를 사용하는 것도 어떤 경우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정신과 교수님들하고 면담을 하고 우울증 약제를 같이 처방받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76세 환자분이고 2020년 진단받고 VMP 치료 중에 발진 고열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 자일로릭이 이게 이제 그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알로프리놀이라는 약인데 그 부작용으로 추정된다고 하셨다고 그럽니다. 이 약이 꽤 이제 피부 발진이나 고열이 날 수 있는 그런 약이고 이 약 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항암제 자체도 또 발진이 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그 보조제로 쓰는 그 폐렴 예방 약제, 박트림 같은 약제 아니면은 대상포진 예방 약제를 쓰는 아스클로비아 같은 이런 약들이 다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서 생각보다 저희는 꽤 이 피부 발진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1년 정도 진행하고 하는 것이 원래 예정이 VMP가 1년 예정인데 이제 계속해서 부작용이 나타나면 약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성훈 선생님 혹시 만약 이런 경우에 약을 어떻게 바꾸는 걸 추천하시고 싶으세요? 사실은 방금 김기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치료를 시작할 때 동시에 다양한 약제들을 같이 복용이 시작되게 됩니다. 방금 질문 주신 자일로릭 약도 그렇지만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방적 항생제를 같이 복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기저로 먹는 약들 여러 가지 약제들이 한꺼번에 투여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약에 의한 발진이 생기는 경우를 의외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약이 이걸 일으켰느냐를 사실 구별하는 것이 어쩔 때는 쉽긴 하지만 또 어느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일로릭이라고 생각을 하고 끊었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열이 나고 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벨케이드 맞는 환자분들에서도 일부는 고열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벨케이드 맞았는데도 고열이 나서 벨케이드를 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벨케이드 때문에 나타난다면 고열이 나타난다면 일단은 벨케이드 쓰기 전에 조금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다른 이런 예방약제
이런 것도 페니람이라든지 일부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벨케이드 치료를 유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벨케이드 약제를 쓸 수 없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다른 요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벨케이드, 멜팔란, 스테로이드 치료를 1차 요법을 받았는데 만약에 부작용 때문에 쓸 수 없다면 2차 요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다라고 하면 네날리도마이드 기반으로 하는 약제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닉사조미, 키프롤리스와 네날리도마이드를 추가하는 요법, 또는 아니면 네날리도마이드, 덱사메사손 요법, 이렇게 진행을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건 우리 교수님께서 잘 진행을 해주실 거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 이건 72세 환자분이고 이식이 어려울 것 같다. 이거는 뭐 나이 때문에 보통 우리가 70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치료 방침이긴 한데, 이식을 못할 때 그러면 목표를 뭐로 할 것이냐, 완전 간해를 얻을 수 있는가, 아니면은 엠단백 수치를 낮추기만 하면 되는가, 이게 궁금하다.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윤덕현 선생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이식에 대한 내용을 강의에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식이라는 치료는 정말 굉장히 많은 양의 폭탄을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물론 치료 효과는 사실 좋습니다. 좋은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이고요. 그러나 환우분들의 몸에 다른 손상을 사실은 같이 끼치는 치료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치료받기 전에 몸의 상태가 100이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100이 아니라 40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하면요. 그래서 근데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면 한 70 정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근데 뭐 예를 들면 65세 또는 60세 되는 환우분이 원래 컨디션이 100이었기 때문에 이식을 한 이후에 제가 좀 잘못 좀 설정을 했네요. 그러면 이식을 하면 50 정도가 떨어진다고 예를 들면 가정하죠. 그러면은 그리고 최소 우리가 40이 되어야 잘 지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100이었는데 50이 떨어져도 이분은 50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100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몸의 기능이 80밖에 안 되었던 분이라면 이식을 하면 50이 떨어지면 30밖에 남지 않는 거니까 사실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무리하는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이와 전신 상태를 고려해서 저희가 이식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효과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받으실 수 없다는 점이 좀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벨케이드 굉장히 혁신적인 치료제였고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이고, 또 레블리미드 기반의 치료도 굉장히 좋은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담당 교수님하고 일단 1차 치료 열심히 받으시고, 또 우리 정성원 교수님 강의해 주신 것처럼 이후에도 굉장히 좋은 치료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담당 교수님하고 지금 현재 받으시는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간해를 못 이루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치료로도 완전간해가 올 수가 있고요, 상당한 퍼센트에서. 그리고 완전간해가 아니더라도 그 상태에서 유지가 잘 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가 뭐 M단백이 완전간해 얻을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얻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오랫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VMP 4차 진행 중에 폐렴으로 한번 입원을 해서 좀 치료가 연기됐고 백혈구 수치가 감소돼서 저혈제를 계속 맞고 벨케이드도 줄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5차인데
또 폐렴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성호 선생님 좀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사실 치료를 받다가 백혈구 수치가 떨어진다거나 또는 아니면 빈혈이 생긴다던가 혈소판이 낮아진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1차 치료뿐만 아니고 재발했을 때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골수 기능이 너무 심각하게 저하가 되면 그 상태에서의 항암 치료 일정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약제를 투여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현재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 대신 백혈구 수치가 낮게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연기하고 촉진제, 백혈구 촉진제를 맞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낮은 상태에서 폐렴이 되게 되면 무엇보다도 폐렴 자체가 결국은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폐렴 치료에 일단은 전념을 하고 일반적으로 폐렴이 회복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제 항암 치료를 다시 이어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약 폐렴을 치료하고 났는데 질환 자체가 심각하게 진행을 했다. 그러면 다음 치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치료 요법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폐렴을 치료하고 나서도 이전에 치료했던 치료들을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습니다. 담당 교수님이 방금 해드렸듯이 백혈구 수치 조절하고 그리고 치료 약제의 용량을 조절한다든지 주기를 약간 변화함으로써 1차적으로는 현재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치료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약제들을 조금씩 이제 용량을 줄이게 되는데, 멜팔란을 줄일 수도 있고, 벨케이드 줄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아주 섬세하게 조절이 필요한 거라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 조절해 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환자분도 이제 VMP 치료하고 있는데, 최근에 칼슘 수치가 높아지고 선망 증상이 나타났고, 주치의께서 IRD 약제로 변경해서 해보자고 했다고 하는데, 선망 등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제를 변경하는 건지 다음 약제, 단계 약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이 칼슘 자체가 올라가는 게 이 선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선망 자체의 증상이 고칼슘 혈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고칼슘 혈증 자체가 우리가 병의 진행의 기준 중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병이 VMP 치료의 약제가 듣지 않고 진행했다고 판단해서 IRD를 권유한 것 같은데요. 뭐 IRD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뭐 KRD나 이런 약제들도 사용이 가능한데 아마도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이라든가 아니면 환자분 상태 때문에 이 약제를 권한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되고 지금 질병의 진행이 맞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하고 상의를 좀 명확하게 상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포말리스트 약제까지 모두 진행하면 남은 치료는 임상 참여밖에 없다는 말 들었는데 정말 없는지 진행 중인 임상은 몇 가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정성훈 선생님 아까 강의해 주셨지만 한 번 더 다시 좀 안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포말리스트 약제까지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험으로 가능한 요법은 다잘렉스 요법이 있습니다. 단독 요법을 시행할 수가 있고 또는 아니면 그 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치료 경과가 1차, 2차 모두 다 이렇게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사용하지 않았던 약제들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키프롤리스나 덱사메타손 요법을 포말리스트 다음에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말리스트 약제까지 진행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으로 쓸 수 있는 보험 요법은 없다라는 건 일단은 아니고 우리가 다잘렉스라든지 또는 아니면 그 전에 쓰지 않았던 요법의 일부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진행 중인 임상이 몇 가지나 있는지는 사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각 병원마다 시행하는 임상 연구가 다르고 또 어떤 약을 쓰고 있는지도 다 어떤 임상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도 각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정확히 몇 가지가 있는지는 그때그때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환우분들이 만약 그게 궁금하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약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마 환우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내년에 이렇게 사이트에 게시를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이트를 통해서 환우분들이 현재 국내에서 어떤 병원에서 어떤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대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유 위원장님이 한 번 더 코멘트 해주시면. 또 오전에도 같은 질문이 있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웹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의약품 안전나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다발 골수종을 치고 이제 검색을 하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임상 시험들하고 어느 병원에서 하는지가 자세하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2020년도 진단됐고 항암 치료 진행하였고 올해 6월 달에 종료를 하였고 혈액 검사 수치는 뭐 정상이시고요.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해도 되는지 조심해야 될 것, 피해야 될 음식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는데 오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예방 접종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상포진은 여태까지는 주로 이제 생백신이라서 저희들이 맞지 않는 거를 이제 권유를 해드리고 대신해서 항암 치료하는 동안은 이제 예방약으로 아시클로비올 소량을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 mRNA 방법으로 만들어진 대상포진 예방 접종이 아마 허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생백신이 아니라서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감염내과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조만간 이게 확실하게 되면 저희들도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음식은 피해야 되는 음식하고 조심해야 되는 음식은 없습니다. 뭐 특별히 지금 치료 다 끝난 상태에서 음식을 뭐 가리실 필요는 없는데 단 아까도 나왔지만 신장이 나쁘신 분들은 짠 음식을 좀 조심해야 되고 또 환자분들 중에 이제 건강식품을 그냥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강식품은 뭐 의사들마다 조금 입장이 다르겠지만 100% 이상이 생긴다는 게 아니고 일부 환자에서 이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는 특별히 저는 음식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는 않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으실 것 같습니다. 사전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이제 마치고 우리 강의 중에 추가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1차 치료 완료 후에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여부를 예상이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재발에 대해서 우리 그 정상훈 선생님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환자가 얼마만큼 빠르게 1차 치료하고 나서 재발할 것인가는 처음 진단받을 때 윤덕현 교수님 강의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부민이라든지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 LDH 뭐 이러한 것들 또는 세포 유전학적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차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M단백이 이렇게 줄어드는 정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90% 이상 얻지 않았다라고 하면 90% 이상 얻은 환자분들에 비하면 조금 더 빠르게 재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M단백을 치료 후에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M단백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환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가 우리가 완전 반응을 이루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완벽하게 지금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미리 걱정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허리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드시고 있는데 잠깐은 약 먹고 잠깐은 괜찮은데 또 재발하고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약을 바꿔야 될지 아니면 수술 같은 거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윤덕현 선생님 좀. 네. 허리 통증 때문에 사실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질문 주신 분뿐만이 아니고,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진통제의 용량을 사실은 좀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증이 조절될 수 있는 정도까지 약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게 이제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많은 경우에는 압박골절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박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척추를 조금 세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성형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종의 시술이고요. 그래서 이런 시술을 받으시면 아주 극적으로 또 통증이 좋아지시는 사례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결국 통증이라는 것은 신경이 자극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여서 문제가 되는 신경을 좀 둔하게 만들어주는 신경 차단술이라는 시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약물의 용량을 조절하는 방법, 또는 이런 시술을 통해서 또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담당 교수님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해보셔서 좋은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환자들 보면서 항상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는 환자분들이 진통제가 의존성이 생긴다고 해서 일부러 안 드시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충분한 용량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를 조금 생각을 바꾸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허리 통증 있는 분들 아니 병이 좋아졌다는데 왜 통증은 점점 심해지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게 이제 이 병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골수증 같은 경우는 뼈변변이 일부는 회복이 되지만 100% 회복이 되지를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압박골절 같은 거는 좋아지더라도 이게 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충분한 용량 쓰고, 때로는 이제 그 허리에 근육 같은 걸 이제 이완시키는 약들을 추가하는 게 도움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약을 쓰면 훨씬 생활이 좋아지니까 약에 중독되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한 약을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어머님이 아마 69세이신 것 같은데 따로 이식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한번 그 교수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환자분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몸 상태에서 이식하기 좀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전체적인 몸 상태가 이식하기 좀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질문 가지고는 조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요. 아마 또 이게 지금 우리가 기존의 기준이 65세였기 때문에 그게 최근에 바뀌었죠. 네, 한 2년 그래서 전에. 아마 그때 연세가 뭐냐면은 이제 몇 년 전에 진단이 되셨고 당시 66세셨다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69세가 되셨다면 그 사이에 들어가서 네, 뭐 제 환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식 기준이 안 돼서 그냥 치료를 하고 그냥 관찰하시는 분도 있고, 기존의 치료가 잘 들었기 때문에 그냥 쭉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직접 이제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아밀로이드증에 대한 질문이 한 분 있으신데, 68세시고 골수증과 아밀로이드증 같이 있는 경우에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 아밀로이드증 자체의 치료 자체는 뭐 아밀로이드증, 1차성 아밀로이드증 같은 경우는 골수증과 거의 같은 약들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형질세포 질환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보험 같은 데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심장을 침범했을 경우에 환자분이 이 병에 대해서 치료를 견디는 힘이 조금 약해서 조금 변형을 시켜서 치료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골수증하고 비슷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벨케이드 VTD 쓰다가 VD로 바꿔서 치료를 4주기를 했고 염색 여전히 고위험군이고 60대이지만 이식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이식을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이식 안 하면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윤덕현 선생님 의견 좀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제 하나의 변수죠. 상식적으로 아무래도 더 젊으면 더 좋은 전신 상태일 가능성이 많고 또 연세가 많으시다면 또 반대의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이를 이제 참고를 하는 거고요. 근데 뭐 사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반응률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무진행 생존 기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많은 환자분들의 자료를 모아서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거죠. 뭐 반응률이 70%다. 그럼 그 얘기는 개별 환자분의 병이 70%가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고 100명의 환자분들이 있으면 그 중에 70명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달리 얘기하면 안타깝게도 개별 환자분들이 실제로 특정 치료를 했을 때 좋아질 확률, 또 특정 개인의 환자분이 치료를 받았을 때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 더 나아가서는 개별 환자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 병을 가지고 오래 사실 수 있는지 이것을 사실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으로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가 더 좋은 반응을 보일 확률이 더 높고 더 오래 사실 확률이 높다는 거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으면 무조건 더 반응이 좋고 더 오래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정말 10년이 넘게 잘 지내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깝게 또 반면에 조혈모세포 이식 굉장히 힘들게 받았는데 받자마자 병이 나빠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이식을 하지 않아도 지금 이제 받으시는 치료는 사실 원래 이식을 전제로 한 유도 치료인데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식을 하지 않고 다른 치료를 받은 분 중에도 또 굉장히 오랫동안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확률을 근거로 해서 환우분들에게 치료를 권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아마 지금 질문을 주신 내용을 보면 적어도 이제 환우분 또는 가족분들은 확률적으로 이식이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의학적인 정보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적어도 권고드리기는 지금 받고 계시는 치료는 일단 현재 국내의 보험 기준으로는 6개월까지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신 상태가 그래도 치료를 받으실 만한 상태라면 적어도 6주기의 치료는 마치실 것을 이제 권해드리고요. 그 사이에 몸 상태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이제 정말 도리어 치료를 받으시면서 몸 상태가 더 좋아지셔서 자신감이 생기셨다고 생각이 되면 다시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해서 지금 담당해 주시는 교수님하고 상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6번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후에는 조금 주기적으로 계속 병에 대한 점검을 하고 또 이어서 조금 병이 나빠진다면 새로운 치료를 또 이어서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험 기준이 이제 그럴 경우에 그 약을 바꾸는 거를 임의로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죠. 예를 들면 뭐 레날리도마이드로 바꿀 수 있게 해주면 그걸로 유지요법을 쭉 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세팅에서는 레날리도마이드를 쓰는 게 보험이 되지 않고 장기간 이제 보험이 아닌 상태로 쓰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이제 73세로 VMP를 사용하고 계신데
M단백이 1.2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2.7까지 올라가서 약을 바꾸자고 그랬는데 벨케이드를 다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아니라면 어떤 약제를 선택해야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정성훈 선생님 좀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VMP 1차 요법 이후에 이제 이 유지요법으로서 보르테조밉을 벨케이드를 그대로 2주에 한 번 정도 맞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계속 유지를 하다가 M단백이 다시 1.2에서 2.7까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기존에 쓰던 약제의 반응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벨케이드를 계속 쓴다라는 것은 반응이 없는 약제를 유지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다시 쓰는 것 자체가 환자분한테 맞는 요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현재 벨케이드에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쓸 수 있는 2차 요법으로 키프롤리스, 네날리노마이드, 덱사메사손을 기반으로 하는 KRD 요법 또는 익사조밉, 네날리도마이드, 덱사메사손 요법을 기반으로 하는 IRD 요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2차 요법으로 변경을 해서 이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고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지금 무슨 약물 치료인지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8차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다발골수증 진단 전부터 팔다리 저림이 있었고 심장 두근거림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불편하신데 질환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닌지 치료를 중단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전부터 있었으면 골수증이 초기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별개의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골수증 치료 중단 문제를 떠나서 따로 이런 뭐 증상에 대한 검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신경과나 심장내과에 같이 협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이 이제 각약제 요법에서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약제마다 다 달라서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또 이제 같은 약제라도 컨비네이션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쓰실 때 질문을 교수님한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카티 치료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은 카티 치료가 안 되냐고 질문이 왔습니다. 우리 윤덕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고요. 카티 세포 치료도 이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러나 연세가 사실 많으시다고 해서 카티 치료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면 카티 세포 치료의 경우에는 사실 어떤 나이 제한은 전혀 없고요. 또 신체 상태가 아주 나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또 거꾸로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림프종에서 나오는 결과인데 사실 왜 그런지는 잘은 모르지만 도리어 연세가 많은 분들의 경우에 카티 치료를 받았을 때 더 치료 효과가 오래 간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카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제가 뭐 이 기회에 조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하나는 조금 카티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혁신적인 치료임에는 분명하지만 또 이제 개발되는 치료 지금 이제 미국의 한 가지 카티 이제 다발골수증 치료제는 미국 FDA 승인이 이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치료제는 개발 중에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이미 승인이 되어 있는 치료제도 완치를 기대하는 우리 이제 환우분들의 기대, 또 우리 의사들의 기대에는 사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또 희망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은 이런 카티 치료제들이 또 개발되어 있고 새로 또 승인이 가까운 치료제는 현재 승인이 된 치료제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사실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CAR-T 세포 치료제는 굉장히 고가라는 점이 현실적인 문제이고 또 다 개별 환자분들의 세포를 가지고 치료제를 만들기 때문에 치료를 결정하는 시점부터 또 치료가 실제로 투여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런 또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치료제 중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약제여서 또 우리나라 환우분들에게도 이런 치료의 기회가 빨리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카티 치료 올해는 카티 치료 임상 시험이 있어서 환자분들에게 조금 기회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연구는 지금 종료가 된 상태고 내년에 또 다른 대상이 다른 카티 연구가 조금 국내에서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카티와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 이제 면역 치료들 또 임상 시험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점들은 조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긴 한데 제가 몇 개의 질문은 더 추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발골수성 환자고 흉골 쪽에 혹이 있어서 항암 치료하면 줄어들었다 커졌다 해서 항암 치료 지금 벌써 세 번째로 바꿨는데 방사선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방사선 치료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되면 그 부분에 국한해서 흉골 쪽에 방사선 치료하면은 통증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환자의 T세포가 항암 치료로 많이 지쳐 있고 연세가 많아서 감소해 있는데 이식하기 위해 채집해 놓은 세포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의사들끼리 이제 토론을 한 적이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미국 학회에서도 이제 그 모아놓은 세포들 사용 문제에 대해서 조금 발표도 있었는데 이건 정확한 답은 저희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T세포 옛날에 모아놓은 데서 T세포가 얼마나 들어있을지 그 세포가 얼마나 건강할지 알 수가 없는데 한 가지 문제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식 세포를 넣어주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미리 허가를 받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임의로 저희들이 채집하는 세포를 투여를 할 수가 없고 이전 약제를 조금 쓰고 이식을 하는 거를 허가받는 과정이 필요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이론적으로는 이전에 조금 건강할 때 세포를 넣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게 이제 실제로 몸속에 들어가서 골수에 얼마나 안착을 하느냐, 생착을 하느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굉장히 조금 고난도의 질문 같습니다. 윤덕현 선생님 더 추가로 네, 아니 뭐 말씀 주신 대로고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질문 주신 분. 근데 이제 저도 환자분들 중에서 T세포라기보다는 이제 백혈구가 많이 떨어져 있다든지 특히 이제 혈소판이 떨어져서 그 다음 치료를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 저희가 보통 이제 세포를 두 번 조혈모할 걸 염두에 두고 채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실제로 조혈구 세포 주입을 하면 회복되는 사례를 경험을 하기도 했고요. 또 미국에서도 이제 사실 이렇게 시술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제 여러 기관에서 비슷한 사례들을 모아서 실제 분석을 했을 때 많은 경우에 세포가 잘 회복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VMP 9사이클 치료 끝나고 탈리도마이드 2사이클을 진행하고 있는데 벨케이드 치료 시 M단백이 낮아졌으나 탈리도마이드 치료 후에 다시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M단백이 높아져서 탈리도마이드로 유지요법을 계속해야 하는지 다른 약제로 변경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벨케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인데 정성훈 선생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VMP 1차 요법 이후에 탈리도마이드 유지요법을 하고 계시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과정 중에서 M단백이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 고민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재발을 판정을 할 때 이제 증상이 나타난다. 앞선 강의에서 말씀 들으셨다시피 칼슘이 올라간다거나 또는 빈혈이 현저하게 생긴다거나 또는 뼈에 병변이 생긴다거나 또는 콩팥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다른 약제로 변경을 해서 2차 요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M단백이 서서히 올라가고 증상은 없다라면 일단은 꼭 치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M단백이 빠르게 올라간다. 다음 한 달 후에 검사했을 때도 2배, 그 이상까지 올라간다면 마찬가지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빨리 2차 요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지켜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달리도마이드를 이렇게 유지요법을 하는 게 표준 치료는 아니라서 사실은 약효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쓰는 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여기서 0.5 이상 증가되면은 약을 바꾸는 게 일반적이라서 아마 바꾸는 시점은 아마 그때 되면 앞에 여러 가지 드렸던 그 약제로 바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질의응답은 저희들이 들어온 거 다 마쳤고요. 예상보다 조금 시간이 더 지체되긴 했는데 장시간 동안 우리 교수님들 많이 도움이 환자분이나 보호자들한테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우리 두 분 교수님들 환자분이나 가족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뭐 당부의 말씀이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있으시다는 것을 또 다시 오늘 느꼈고요. 근데 이제 걱정이 사실 많이 되시죠. 그리고 사실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이제 그런 과정에도 열심히 치료를 받으시는 우리 환우분들도 사실 또 환우분들을 돕는다는 게 더 쉽지 않거든요. 가족분들. 사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궁금한 점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꼭 메모를 하십시오. 꼭 메모를 하셔서 진료 시간에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메모지를 그냥 교수님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질문 하나 하시고 그거를 직접 읽지 마시고 건네주시면 교수님이 순식간에 그거를 다 읽고 한 번에 답을 주세요. 근데 질문을 하나를 주시고 이제 듣는 의사는 이제 질문이 다 됐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근데 또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은 모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건 팁을 드리는 거니까 메모를 잘 하셔서 딱 건네주시면 아마 지금 진료를 해주시고 계시는 교수님이 환우분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궁금증을 해결하시고 또 믿으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제 이런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 치료를 유지하시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많은 도움이 돼서 치료를 유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방금 윤덕형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환우분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대답을 적절하게 못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혹 환자분들에게 메모를 해오라는 말을 간혹 하는데요. 마찬가지 중요한 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팁뿐만 아니고 요새는 환우회에서 만든 이런 사이트에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환자분들의 각각 개별적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한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답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치료를 담당하시는 교수님과 좀 더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아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기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다발골수성 환자들 이런 그 공개 강좌를 한 지가 10여 년 됐는데 제가 처음부터 계속 참여를 한 10여 년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항상 할 때마다 이제 직접 대면하면 제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나라 5분 진료의 문제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데 실제로 미국에는 환자들 뭐 20분씩 진료해도 그분들도 여전히 이런 행사를 하면 많은 분들 오셔서 많이 질문하시는 거 보면 역시 계속해서 이 그 본인의 이제 질병 상태에 대한 질문은 그 몇 분이냐 문제 이상의 의미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지만 가족분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냐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결과가 굉장히 달라져서 가족분들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책을 하나 낸 게 있습니다. 다발골수성 백문백답이라고 뭐 시중에서 인터넷 서점 같은 데 들어가서 구입할 수 있을 텐데 양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아서 비교적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든다고 노력을 해서 만든 책이니까 혹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면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 공개 강좌 하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환원분들 그리고 여기 같이 진행해 주신 직원분들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